본 영상은 조선왕조실록 및 각종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내용은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당시의 흐름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장면은 과장 없이 부드럽게 재구성되었으며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신라를 삼국통일로 이끈 장군 김유신, 그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영웅의 상징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전장에서 칼을 휘두른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알아보고 상황을 설계하고 역사의 흐름을 직접 바꾼 전략가였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용맹은 그의 일면이었을 뿐,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치밀한 계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 신라의 이면에는 김유신이라는 인물의 오랜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가야 출신 후손이라는 한계에서 출발해 신라 역사의 중심에 선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기록을 통해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 선택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유신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금관가야의 역사를 살펴야 합니다. 금관가야는 오늘날 경남 김해 일대에 자리했던 나라였습니다. 가야 연맹의 여러 나라 가운데 한때 강성했지만 6세기에 접어들며 신라의 팽창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군사력을 앞세워 주변 소국들을 하나씩 흡수해 나갔습니다.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구해왕은 더 이상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싸우는 대신 협상을 선택했고 신라에 항복하며 왕조의 막을 내렸습니다. 패배한 왕조의 혈통은 수세대를 거쳐 이어졌고 그 끝에 김유신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패배한 나라의 후손이었지만 결코 패배한 삶을 살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역사는 그 역설 속에서 시작됩니다. 서기 532년 금관가야의 왕 구해왕은 신라 버풍왕 앞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전면적인 전쟁도 치열한 전투도 없었습니다. 한 왕조의 끝은 조용하고도 쓸쓸하게 찾아왔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압박과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구해왕은 나라를 바치는 대신 자신의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신라 측과 협상했습니다. 그 결과 가야 왕족은 신라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복당한 왕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낯선 질서 안에서 다시 뿌리를 내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김유신의 집안은 바로 이 항복의 역사를 안고 신라 사회로 편입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집안이 걸어야 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항복한 가야 왕족에게 신라는 예상 밖의 대우를 제공했습니다. 버풍왕은 구해왕과 그 후손에게 신라 최상위 귀족 신분인 진골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신라 사회에서 진골 신분은 고위 관직에 오르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자격이었습니다. 패배한 왕조의 후손이 새로운 나라에서 최고 신분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가야의 패배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신라 사회 안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토대였습니다. 그러나 신분을 얻는 것과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김유신의 집안 앞에는 또 다른 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골 신분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라 귀족 사회에서 가야 출신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혈통이 낮다는 인식, 이방인이라는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라 귀족들은 오랫동안 이어온 자신들만의 혈통 질서를 중시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가야 출신 집안은 늘 한 걸음 뒤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유신의 조상들은 신라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끊임없이 다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충성의 증명이었고 실력의 확인이었으며 쉽게 끝나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벽을 넘는 방법은 결국 실력을 쌓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흐름의 끝에서 김유신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은 신라 군인으로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만노군 태수를 지낼 만큼 관직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뜻밖의 장벽이 놓였습니다. 김서현은 신라 왕족 혈통의 여성 만명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만명 부인은 신라 진흥왕의 아들 수클종의 딸로 왕실과 가까운 혈통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명 부인의 집안에서는 가야 출신 남자와의 혼인을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신분 차이와 혈통 문제가 겹쳐 있었습니다. 가야의 피라는 사실은 사랑 앞에서도 쉽게 넘기 어려운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 높은 벽 앞에서 결국 두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반대에 부딪힌 두 사람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김서현과 만명 부인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함께 도망을 떠났습니다. 이 일은 당시 귀족 사회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질서를 어기고 혼인을 강행한다는 것은 큰 불명예로 여겨졌습니다. 만명 부인의 아버지 수클종은 크게 분노했다고 삼국사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시선과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김서현은 임지인 만노군으로 만명 부인을 데려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회의 시선을 거스르는 선택이었지만 두 사람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도망의 끝에서 훗날 신라의 역사를 바꿀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의 무모한 선택이 역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김서현과 만명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김유신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만명 부인이 태몽을 꾸고 20달 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야 왕족의 피와 신라 왕족의 피를 동시에 물려받았습니다. 두 혈통이 만난 그 자리에서 비범한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발점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된 과정, 가야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 속에서 그는 성장해야 했습니다. 신라 귀족 사회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선 위치, 그것이 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조건을 오히려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신라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그의 성장 과정 안에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15살에 화랑이 되었습니다. 화랑은 신라의 젊은 귀족 자제들이 무리를 이루어 함께 수련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신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닦으며 나라에 봉사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화랑의 본분이었습니다. 신라 사회에서 화랑 조직은 인재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김유신은 무예와 지략 모두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였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그의 판단력과 통솔력은 또래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사람을 이끄는 자연스러운 기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수련을 위해 홀로 산에 들어가 정진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화랑 조직 안에서 그는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점 신라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랑에서의 시간이 쌓이면서 김유신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의 판단은 믿을 수 있었고 그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낭도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낭도로서 그는 단순한 실력자가 아닌 신뢰를 먼저 쌓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늘어날수록 그의 이름은 신라 귀족 사회 안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야 출신이라는 배경은 여전히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였지만 실력과 신뢰는 그것을 서서히 넘어서게 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수련을 위해 산에 들어가 홀로 수행을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 그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한 인물과의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유신의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춘추였습니다. 김춘추는 신라 왕족의 혈통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의 처지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진지왕으로 음란하다는 이유로 귀족들에 의해 폐위된 왕이었습니다. 그 낙인은 대를 이어 내려왔고 김춘추는 왕족이면서도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인물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의 가능성도 없었고 강력한 정치적 후원도 부족했습니다. 겉으로는 빛나는 혈통이지만 안으로는 기반이 불안정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외교적 언변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질이 남달랐습니다. 김유신은 그런 김춘추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분명히 직감했습니다. 김춘추의 집안은 신라 왕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연결은 오히려 그를 더 복잡한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진지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당시 귀족 사회에서 결코 자랑스러운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를 경계했고 왕위 계승의 흐름에서 그의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혈통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김춘추는 분명히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외교적 감각과 뛰어난 언변을 갖추고 있었으며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 남달랐습니다. 상황을 읽고 판단을 내리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 재능은 아직 충분히 발휘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고 기회를 열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그 점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출신의 낙인이 있었고 강력한 권력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그 너머를 보았습니다. 김춘추의 외교적 재능,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질, 상황을 읽고 행동하는 능력은 분명 범상치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군사력은 있지만 왕실의 정당성이 필요한 김유신에게 김춘추는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한 사람의 눈이 다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이후 신라 역사의 흐름을 결정짓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군사력을 가졌지만 왕실 혈통이 없었습니다. 김춘추는 왕실 혈통을 가졌지만 권력의 기반이 없었습니다. 둘은 서로가 가진 것을 상대가 필요로 하는 관계였습니다. 한쪽이 군사이고 한쪽이 정치라면 두 힘이 합쳐질 때 비로소 완전한 권력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역사의 필연처럼 맞아떨어지는 결합이었습니다. 각자의 결핍이 서로를 향한 선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선택이 이후 신라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두 사람의 동행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라 사회에서 완전한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가야 출신의 낙인을, 다른 하나는 폐위된 왕의 후손이라는 그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지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공통된 결핍이 하나의 목표를 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면서도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연결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김유신은 더 확실한 연결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관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연결은 혈연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김춘추와 연결시킴으로써 두 가문이 피로 이어지는 관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동맹보다 훨씬 강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연스럽게 이루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유신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까요? 김유신은 상황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는 김춘추와 함께 공을 차는 자리를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김춘추의 옷고름을 밟아 끊어지게 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유신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바느질을 부탁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여동생 문희를 등장시켰습니다. 먼저 언니 보희를 불렀으나 거절하자 문희가 나서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문희는 단아하고 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고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또 다른 장벽을 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까워진 두 사람 사이에는 사회적 시선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의 설계는 아직 절반만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김춘추와 문희는 가까워졌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식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게 큰 사회적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문희의 처지는 갈수록 불안정해졌고 김유신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김춘추 역시 결혼을 원했지만 공식적인 혼인에는 신분과 정치적 상황이 얽혀 있었습니다. 혼인이 성사되려면 더 강한 압력이 필요했습니다. 상황을 바꿀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설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김유신은 다시 한번 스스로 상황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방식으로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유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마당에 장작을 쌓고 불을 피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문희를 죄인으로 모라불에 태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동생을 집안의 법도로 처벌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당시 선덕여왕은 남산에서 왕실 행사를 열고 있었는데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신하들이 연유를 알아보니 김유신의 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상 연극이었지만 그 연극은 정확하게 왕실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계획은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유신의 치밀한 계산은 이번에도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선덕여왕은 연기의 원인을 전해 듣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자리에 김춘추가 있었고 여왕은 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했습니다. 왕실의 압력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김춘추는 문희와의 혼인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두 가문은 혼인으로 연결되었고 김유신은 김춘추의 처남이 되었습니다. 문희는 훗날 왕비가 되어 문명왕후로 불리게 됩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집안의 혈연적 결합이자 신라 권력 구조 안에서의 새로운 동맹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기회를 기다려온 한 사람의 설계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김유신이 오랫동안 차분히 준비해온 그 연결이 마침내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문희와 김춘추의 혼인은 두 가문의 관계를 혈연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이제 김유신은 신라에서 가장 유력한 왕위 후보자의 처남이라는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춘추는 김유신이라는 강력한 군사적 후원자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신라 내 어떤 정치 세력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새로운 힘의 중심을 만들어냈습니다. 군사력과 왕실 혈통이 하나의 이해관계로 묶인 것이었습니다. 가야 출신이라는 한계를 혼인이라는 방식으로 넘어서는 데 성공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한 설계가 이제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김유신의 설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합의 힘을 전장에서 직접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의 기반을 갖춘 김유신은 이제 전쟁터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신라는 당시 백제와 고구려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국경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유신은 여러 전투에 참전하며 실전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629년 낭비성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장에서 그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승리를 거듭할수록 그의 이름은 신라 군대 안에서 점점 더 큰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의 발언권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전장의 성과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장에서 그를 전설로 만든 결정적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록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오늘날까지 분명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의 담력을 보여주는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 중 신라군의 사기가 꺾일 위기에 처하자 그는 홀로 적진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주변의 만류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김유신은 적장의 목을 베어 돌아왔습니다. 그 장면은 전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적의 장수가 쓰러지는 것을 본 신라군은 사기가 치솟았고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낭비성 전투에서 이 같은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전투의 판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전장에서의 실력이 단순한 용기를 넘어 전략적 판단과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 일화는 이후 오랫동안 김유신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전투가 거듭될수록 김유신이라는 이름은 신라 군대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였으며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앞에 나서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군의 결속력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능력과 개인적 용기가 함께 인정받으면서 그의 군사적 권위는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신라 조정 안에서도 그의 발언권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신라의 적들도 이제 김유신이라는 이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쌓인 명성은 정치 무대에서도 그의 발언권과 무게를 더욱 크게 해주었습니다. 이 군사적 위상이 이후 훨씬 더 큰 역사적 무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서기 647년 신라 내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등 비담이 여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덕 여왕을 폐위하려는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비담은 당시 신라 최고위 관직 중 하나인 상대등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반란은 결코 소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신라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여왕의 권위는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반란 세력은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갔고 신라 왕실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내부의 균열이 신라를 뒤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김유신이 다시 한번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신라 왕실 전체의 명운이 결국 그의 판단과 행동 하나하나에 달린 순간이었습니다. 비담의 난중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비담의 측근들은 이것이 여왕의 운이 다한 징조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불길한 조짐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기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순간 김유신이 나섰습니다. 그는 허수아비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려보내고 어젯밤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군사들에게 알렸습니다. 삼국사기는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반전되었고 동요하던 군심이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비담의 난은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선덕 여왕은 세상을 떠났고 이후 진덕 여왕이 즉위했습니다. 혼란을 수습한 공은 분명히 김유신과 김춘추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신라 정치의 사실상 중심이 되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군사력과 그 과정에서 쌓인 정치적 영향력이 결합되면서 그들의 위치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기반이 드디어 완전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신라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신라 안의 어떤 세력도 이 두 사람의 결합을 더 이상 흔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더 크고 분명한 목표가 선명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두 사람의 다음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신라를 오랫동안 압박해온 백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백제는 수십 년에 걸쳐 신라의 국경을 침략하며 많은 인명과 영토를 빼앗아간 나라였습니다. 특히 642년에는 백제가 신라의 대하성을 함락시키며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원한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했고 신라 전체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이 목표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대업이었습니다. 오랜 인내와 치밀한 준비 끝에 이제 마침내 그 실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각자의 강점을 살린 역할 분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김춘추는 직접 당나라로 건너가 나당 동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은 백제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성과였습니다. 한편 김유신은 신라 군대를 이끌며 전장을 준비했습니다.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면서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은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의 결사대를 격파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제는 그해 무너졌습니다. 오랜 준비와 두 사람의 치밀한 역할 분담이 완벽하게 실현된 결과였습니다. 외교와 군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준비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김춘추는 654년 신라 제29대 왕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지던 인물이 마침내 신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김유신이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군사와 정치를 실질적으로 이끌며 삼국 통일의 기틀을 세운 것은 그의 치밀한 선택과 오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가야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출발해 왕을 만들고 나라를 움직인 인물, 그것이 김유신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장군으로 기억하지만 그 본질은 시대 전체를 설계한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 시대를 담은 완전한 기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오랜 선택들이 쌓여 왕조의 방향을 바꾼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 속 한 사건을 기록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의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한국사 기록관에서 함께 역사의 흐름을 차분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